청춘 극장 김내성 1권. 가정불화. 오창윤 씨가 소실을 두었다. 이런 소문이 부인의 귀에 들어간 것은 석 달이나 후의 일이다. 오창윤이가 효자동 구석에 사랑의 집을 알뜰하게 장만하고 다방골 춘심을 들여앉힌 것은 벌써 2월달이 잡히면서부터였다. 그런 줄도 모르고 시국이 하도 어지러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구실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밖에서 자고 들어오는 남편을 부인은 별반 의심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도대체 잘못이었다. 부인은 춘삼월 긴긴 해를 머리를 동여매고 아랫목에 들어누워서 보냈다. 어떡하면 이놈의 영감을 한번 혼을 내줄까? 심화병으로 얼굴이 바짝 말라빠진 부인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멀거니 천정만 쳐다보았다. 마음 같아선 금방이라도 효자동을 찾아가서 영감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진 고 방정맞은 년의 얼굴에 가래침이라도 한번 탁 뱉어주었으면 좋으련만 부인은 그것을 감히 하지 않고 그냥 견뎌내는 것이다. 그녀는 나보다 젊었을 것이요. 젊었으니 나보다 이쁠 것이 아닌가. 자기보다 젊고 자기보다 이쁜 얼굴을 영감 옆에 보는 것이 부인에게 무척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 유경이라도 곁에 있었으면 한결 부인의 울화가 나을 것 같았다. 이런 때 말동무는 아들보다 딸이 낫다는데. 꽃 시절인 4월이 잡히면서부터 부인은 유경이가 날로 더 그리워졌다. 유경이 나보다도 생각이 째이내니까 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부인은 준혁을 불러서 의논한 결과 어머니가 몸이 편치 않으니 곧 귀국하라는 편지를 유경이에게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유경에게서는 지금 신학기가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 틈 있는 대로 가급적 속히 귀국하겠다는 간단한 회답이 한 장 왔을 뿐이다. 계집애도 지 어미가 이런 줄은 모르고 공부만 하면 장한가? 편지를 받으면 냉큼 뛰어나올 줄만 알았던 유경이었다. 그 유경이가 무엇이 바쁘다고 우물거리고 있는 것을 보는 부인은 신경이 더 한층 날카로워만 갔다. 지금까지 하늘처럼 믿고 땅처럼 믿었던 남편과 딸이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시에 자기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부인은 무척 분해하였고 무척 슬퍼했다. 이놈의 영감을. 그러면서 부인은 하루 종일 이불만 쓰고 누워 있었다. 그것도 통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또 모르거니와 한 주일에 한 번, 닷새에 한 번씩 그래도 제 집이라고 어슬렁 찾아 들어오는 영감의 징그러운 꼴을 볼 때마다 눈에 횃불이 서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도 부인은 식모가 다려다주는 한약을 한 모금 들이켜고 있는데 현관이 열리면서 화신서 물건 갖고 왔습니다. 낯익은 배달꾼의 목소리였다. 부인은 방문을 방씩 열며 어디서 보낸 거요? 대개 선생님께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달꾼은 포장을 한 무슨 상자를 식모에게 내어주며 다시 나가버렸다. 빌어먹을 영감이 또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낚으려고. 내가 그리 쉽사리 낚시에 걸릴 줄 알고. 그러면서 부인은 무슨 더러운 물건이나 만지는 듯이 식모의 손에서 상자를 받았다. 부인은 노끈을 풀고 보랏빛 포장지를 펼치니 그 속에 상자가 2개 들어있었다. 뚜껑을 열어보았다. 하나는 꽃무늬를 수놓은 호화로운 케이크 가득 들어있었고 하나는 속에 크림이 박힌 밤알만큼씩한 초콜릿이 수두룩하니 차있었다. 빌어먹을 영감이 누굴 어린애인 줄 아나 봐. 유경일 달래던 솜씨를 내게 다 써? 그러나 온갖 물자가 핍박한 때라
이와 같은 달콤한 상등 양과자가 그리 초라한 선물은 아니었다. 부인은 식욕이 댕긴다. 식모만 눈앞에 없으면 혀끝이 녹아날 것 같은 초콜릿을 한 알 홀랑 입에다 쓸어 넣고 싶었으나 그만 체면이 무서워서 미친놈의 영감이 누가 이런 걸 사오랬나? 하면서 상자를 머리맡에 내던지며 벽을 향하여 획 누워버렸다. 그러나 이윽고 식모가 나가버린 뒤에 부인은 살그머니 손을 뻗쳐 상자에서 초콜릿을 한 알 집어다가 돌아놓은 채 입에다 쓸어 넣었다. 정말 혀끝이 녹아날 것 같이 달콤하다. 그래서 부인은 또 한 알 집어서 입에 넣었다. 소녀처럼 부인은 감미로운 미각을 살그머니 향락하는 것이다. 그 감미로운 미각에서 부인은 한낱 아득한 전설로 변해버린 어여뻤던 자기의 청춘을 회상한다. 다시는 엿볼 수조차 없는 그리운 추억 속에서 부인은 살그머니 한 알만 맛보려던 것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초콜릿을 자꾸만 혀끝으로 녹여버리는 것이다. 나도 젊었을 땐 유경이보다도 못하지 않게 예뻤었는. 아, 흘러가 버린 청춘이여. 깨져버린 금슬이다. 부인은 벌떡 일어나 경대 앞으로 가서 벌썩 주저앉으며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정말 시들어 빠진 얼굴이로구나. 이러다가 영감이 바람피는 것도 하는 수 없지 뭐. 부인은 시름없이 경대와 마주 앉아서 불어 한번 소녀처럼 방글에 웃어보았다. 옛날 같으면 웃을 때마다 왼편 볼에 귀여운 볼이 움푹 패워지던 얼굴이건만, 그리고 그것을 무척 귀여워하던 남편이건만, 지금 부인과 마주 앉은 거울 속의 시들은 얼굴에는 볼 우물의 흔적은 있는 듯 없는 듯이 복이 숭한 주름살만이 움푹 패워지는 것이다. 부인은 서글퍼진다. 그러다가 그만 회익하고 다시 경대볼을 씌우면서 단물을 다 빼먹고 시들어 빠지니까 슬쩍 올만자. 어디 이놈의 영감 두고 봐라. 부인은 다시 이불을 쓰고 누워서 또 하나를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 녹여버리고 있을 즈음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리께서 오셔요. 나리께서요. 식모가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부인에게 내통을 하였다. 그 말에 부인은 얼른 과자 상자에 뚜껑을 덮어서 움목으로 밀어넣고 벽을 향하여 돌아놓았다. 그리고는 이불을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무슨 중병 환자인 양 눈을 질끈 감았다. 우창유는 복도에 놓인 약탕관을 힐끗 바라보며 문 밖에서 어디가 아프오? 그러나 대답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럼입쇼. 현기증이 자꾸만 나시고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명치 끝이 딱 막혀서 내리질 않으신답니다. 아주 신세기 말이 아닙지요. 참 보기에도 어찌나 딱하신지. 절반은 거짓말이다. 그러나 이런 때 안주인에게 충성을 다해두면 후에 반드시 복이 있는 줄을 이 능청맞은 식모는 미리 계산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창유는 안주인의 편을 들어 수선을 떠는 식모의 말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일 그런 단순한 위인은 아니다. 이놈의 식모가 마누라에게 톡톡히 매수를 당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는 코웃음을 치면서도 말로는 아주 근심스러운 어조로 아이고 그래서야 원 되겠소. 그거 뭐 입에 당기는 걸 좀 사다 먹고 구미를 돋워야 하지 않겠소. 그러면서 오창유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두루마기를 벗고 부인 옆에 털썩 앉으며 운목에 되는 대로 던져진 과자 상자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 만나는 양과자가 있더라니 좀 사들여 보냈지요. 좀 입에 넣어보았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벽을 향하여 누운 부인의 뒷모양을
한번 희쭉하고 웃는 얼굴로 바라보다가 얼른 정색을 하며 그래 배도 구하기 힘든 과자인데 왜 맛을 좀 보구려. 부인은 그래도 대꾸가 없다. 그래, 유경이한테선 잘 있다는 소식이나 있어? 실은 아까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조용히 이야기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 이리로 찾아오겠다고요. 그때야 비로소 벽을 향한 채 입을 열었다. 뭘 하려고 어슬렁어슬렁 찾아 들어왔나 했더니 왜? 그녀네 집에선 준혁이를 못 만나우? 그때까지도 그래도 영감이 자기를 위로할 셈으로 찾아 들어온 줄만 알고 있었던 부인이었다. 그랬던 것이 영감의 목적은 딴 데 있지 않는가. 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준혁이로 말하면 내 아들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아주 체면이 상당하구려. 딸 같은 계집년을 데리고 살면서도 체면만은 있어야겠수? 자, 쓸데없는 이야기는 이 다음에 하고. 사실 말이지, 어쩌다가 걸려들어서 그렇게 됐지만 내 영원히 그러겠수. 남들이 다 하는 노릇이니 나도 한 1년 그저 그래 보겠다는 건데 뭘 그러고. 마누라야 사실 말이지 내 조강지처가 아니요. 글쎄 조강지처를 몰라봐서야 벼락을 맞지 벼락을 맞아. 잘 꾸며대는구려. 고생할 땐 조강지처고 호강할 땐 기생년이야. 잘 그러지 말고 이 양과자나 하나 맛보구려. 그런 건 더러워서도 안 먹어. 어서 그 알뜰한 년이나 갖다 주구려. 이거 봐.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마누라가 하나 먹을까 하고 큰 맘 먹고 사온 건데. 큰 맘 2번만 먹었단 화신을 송두리째 떠오겠구려. 자,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이 초콜릿 하나 맛보구려. 오창유는 그러면서 되는 대로 내던진 과자 상자를 끌어당겼다. 그 순간 부인은 약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감이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면 더러워서 안 먹는다던 초콜릿이 10여 알 없어진 자리가 반연할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영감의 비웃는 얼굴이 무서워서 부인은 회액 일어나면서 지금 막 뚜껑을 열어놓은 상자에서 초콜릿을 한 줌 움켜주기가 바쁘게 어서 그 잘난 년이나 갖다 처먹여요. 하고 영감의 면상에다 내갈겼다. 여보 이게 무슨 난 부끄럽게. 오창유는 튀튀하면서 얼굴을 부빈다. 난 부끄러운 노릇을 누가 하랬어? 그러나 다음 순간 쿡 하고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오창유는 간신히 참았던 것이니 더러워서 먹지 않는다던 초콜릿의 거뭇티티한 빛깔이 부인의 입술에 판연하게 묻어있지 않는가. 하하하. 오창유는 마침내 웃음을 참지 못했다. 뭐가 웃어? 웃을 이유가 있구려. 그때 선생님 계십니까? 하는 김준혁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결혼은 인생의 기업. 여보, 이 준혁이가 왔어. 이게 무슨 꼴이요? 오창유는 어린애처럼 네 발걸음을 하면서 방바닥에 널려진 초콜릿을 주워 다시 상자에 넣고 부인은 다시 자리를 잡고 누워버렸다. 여보, 준혁이가 들어오기 전에 어서 그 입술이나 씻으. 그러면서 오창유는 한번 싱긋 웃어 보였다. 그 말에 부인은 약간 당황한 얼굴로 헬끗 영감을 쳐다보고 나서 재빨리 이불깃으로 입술을 뻑 문지르며 다시 회액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웠을 때 준혁이가 들어왔다. 사모님 요사인 좀 어떠십니까?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얼굴을 돌리며 괜찮어. 어서 앉으라고. 준혁은 오창윤을 향하여 뭐 하는 것 없이 공연이 바빠서 자주 뵙지도 못하여 송구합니다. 왜 바쁘질 않겠나. 그래,
병원은 잘 돼 나가는가? 부인과 단둘이 있을 때는 보지 못하였던 점잖은 태도로 오창윤은 돌아간다. 네, 그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렇다면야 다행이지만. 이윽고 술상이 들어왔다. 자, 오랜만에 한 잔 드세. 네, 먹겠습니다. 준혁은 따라주는 대로 묵묵히 잔을 받았다. 사모님도 한 잔 드시죠? 그 말에 오창윤도 바싹 다가들며 당신도 한 잔 드시오. 술은 만병의 약이라고 그랬어. 만병의 약이라고? 난 초콜릿을 많이 먹어서 그만두겠소. 부인은 새침해서 외면을 한다. 아, 오창윤은 유쾌히 웃어대며 술 다르고 초콜릿 다르지. 그러나 준혁은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고 덤덤히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다. 자, 우리나 먹세. 오창윤은 술잔을 들며 그래, 유경이한테선 더러 편지가 오는가? 네, 아니, 별로. 준혁은 무척 분명치 못한 대답을 하였다. 애가 원체 노하기는 말 같아서 어른의 말을 구분구분 들어줘야지. 선생님, 하고 그때 준혁은 표정을 가다듬고 실은 오늘 선생님을 특히 뵈러 온 것은 유경 씨에 관한 문제올시다. 준혁은 얼마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그 무엇을 결심한 사람처럼 단호한 태도로 실은 벌써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과 사모님 앞에 제 태도를 결정하고 싶었습니다만 원체 제가 분명치 못한 인간이 되어서. 준혁은 머리를 공손히 숙였다. 무슨 말인고? 선생님, 사양치 말고 이야기를 하게. 단연간 선생님과 사모님의 후의를 친부모의 그것처럼 사양치 않고 받아온 저울시다.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선생님과 사모님의 후의를 사양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그것은 유경 씨와 저의 약혼 문제올시다. 무엇이? 오창윤의 벌거스레한 얼굴이 갑자기 험해진다. 부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다. 유경이와의 약혼을 사양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필시 그 어떤 중대한 이유가 없을 수 없겠는데. 그것은 실로 오창윤 내외의 생각으로서는 뜻밖의 일이었다. 약혼을 하고 나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한 1년 더 있다가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거라는 말을 남겨놓고 동경으로 간 유경이가 아닌가. 그러한 착실한 생각을 가진 유경을 준혁은 어째서 거절을 하는지 그 이유를 오창윤은 통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중대한 이유라는 것보다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유경이가 부족해서 하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는 수 없는 노릇이지만도. 아니옵시다, 선생님. 그러면 유경씨는 실상 제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서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니야. 도리어 유경이가 부족하다면 모르거니와 가만히 있자. 옳지, 옳지. 이유는 유경이 편에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러면 유경이에게 무슨 실수가 있었는가? 아닙니다. 이유는 유경씨 편에 있습니다만 절대로 무슨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리면 유경씨가 저번 동경으로 건너간 지 약 보름 만에 제게 편지가 왔습니다. 유경씨와의 약혼 의사를 포기하라는 의미의 편지가 왔습니다. 오창윤은 깊은 신음을 하였다. 그래, 유경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배우의 숨은 이유는 모르는가?
그것은 전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만했으면 알 법도 하네. 현해탄을 건너다니는 동안에 탈이 난 것이 분명해. 아니 여보, 탈이 나다니? 부인은 다가앉으며 크게 걱정을 한다. 그리고는 혼자 속으로 옳지, 고년이 그러니까 어미가 아프대도 나오질 않고 있었구나 하고 유경을 나무랜다. 그래, 자네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회답을 했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경 씨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니까 저로서는 단념할 수밖에 별 도리가 있습니까? 그래, 그런 의미의 회답을 냈는가? 네. 그때 오창유는 꽥 하고 소리를 치며 이 벨 빠진 사람아. 그래, 제 그물에 들어왔던 고기를 잠자코 남한테 뺏긴단 말이야? 오창유는 마치 자기 자신의 계집을 남한테 뺏긴 것처럼 분노하였다. 그러나 선생님, 제게 무슨 도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왜 그 길로 동경으로 뛰어가서 유경을 끌고 나오질 못해? 유경이에게 딴 사나이가 생겼다면 그 사내와 칼부림이라도 해서 유경을 왜 제 것을 못 만들어? 에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도록 분한 일이야. 오창유는 치를 부들부들 떨었다. 요즘 청년들은 그게 탈이야. 왜 열통이 그리들 작은가 말이야. 유경이가 자네를 그만큼 따르고 있는 걸 그냥 그걸 놓아줘. 도대체 지난 겨울방학에 유경을 그대로 놓아준 것이 잘못이야. 찍찍 소리를 못하게 왜 제 것을 만들지 못했느냐 말이야. 에이, 벨 빠진 사람 같으니. 오창유는 화가 치밀어서 옆에 놓인 찻종지를 당겨다가 제 손으로 술을 콸콸콸 붓는다. 그러나 선생님, 준혁은 잠자코 오창윤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이윽고 머리를 들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유경 씨의 의사에 거역하여 유경 씨를 제 것으로 만든댔자 그것은 결국에 있어서 두 사람이 다 함께 불행의 짐을 지고 인생을 걷게 될 것입니다. 유경 씨는 유경 씨대로 꿈을 안고 현실에 불만을 느낄 것이요. 저는 또 저대로 사람의 의사를 강요하는 데서 오는 불만을 품고 불유쾌한 삶을 살 수밖에 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 불유쾌한 삶을 산다는 말인고? 사람을 정복하는 데서 오는 유쾌한 승리감이 그대를 습격할 것이 아닌가? 전승의 정복감을 자네는 왜 상상을 못해? 한민족의 왕성한 의욕을 정복하고 승리의 기쁨을 휘두르며 전승의 나팔 소리도 유랑하게 적진으로 쳐들어갈 때 느끼는 그 저릿저릿한 기쁨의 전율을, 그 자지러들 것 같은 승리의 행복감을 왜 느끼지 못한다는 말인가? 준혁은 그저 잠자코 있었다. 그런 때 만일 자네는 적군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기의 민족으로 하여금 패전의 비애를 갖게 할 셈인가? 그러나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달라? 하나는 개인의 문제요, 하나는 개인의 덩어리인 군중의 문제일 따름이니까. 그때 준혁은 정색을 하며 엄숙한 목소리로 선생님, 선생님과 저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생각이 다른가 싶습니다. 무슨 뜻인고? 전쟁에 있어서는 자기 개인만을 희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부모 형제와 자기의 동족을 희생시킬 수 없으니까 적군이 의사를 존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혼자만이 희생을 하면 됩니다. 김준혁이 혼자만이 희생을 하면 오유경의 인생을 존중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옵니까? 오창윤은 대꾸를 못했다. 지금까지의 오창윤의 인생관으로서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던 조그만 문제였다. 그 사소한 문제가 지금 김준혁의 입으로부터 가장 중대하게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때 오창윤의 확고하던 인생관이 일순간 동요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김준혁이가 왜 오유경을 위하여 희생해야만 되는고? 나로서는 그것이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선생님과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음, 하고 깊은 신음을 하며 그만했으면 자네 생각을 알 듯 싶으네. 그러면 현실 문제로 돌아가서 연애라든가 결혼이라든가가 아무리 자유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가 설익은 개살구 같은 사내에게 귀한 딸을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결혼이란 내 생각으로는 인생의 기업이야. 계산 없는 기업체로서 어떻게 인간 70년을 유지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그러나 유경 씨는 절대로 사람을 잘못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 눈으로 봐야 알아. 만일 김준혁이보다 조금이라도 손색이 있다면 그 결혼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어. 그것은 선생님이 아직 유경 씨를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유경 씨의 뾰족한 성격은 기어코 그 결혼을 성립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안 된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다면 유경 씨의 인생에 무서운 파탄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는 일이야. 하여튼 내일 아침 전보를 쳐서 곧 유경일 데려내올 수밖에 없어. 오창윤은 다시는 움직일 수 없는 단호한 결론을 지었다. 사랑의 고백. 잠깐 동안 곁눈을 파는 사이에 행복의 파랑새를 그만 홀랑 날려버리고만 김준혁이었다. 그것이 벌써 넉 달 전 일이다. 그 당시는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리만큼 넋을 잃어버리고 무서운 고민 속을 헤매이던 준혁이었다. 그러나 진실한 과학자여 현실주의자인 준혁은 그 고민 속에 오랫동안 파묻혀 있으면서 그 숨막힐 것 같은 감상에 젖어 있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하루바삐 정신적으로 갱생할 길을 준혁은 찾았다. 그리고 그 갱생 도상에서 준혁은 운옥의 아름다움을 절실히 발견하였다. 그것은 결코 유경이에게 시련을 당한 커다란 공허감을 운옥이에게서 채우려는 공리적인 심사는 아니었다. 아니, 그것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준혁의 생리와 이성관에는 유경이보다도 운옥이가 알맞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오유경이와 허운옥이가 아무런 부대 조건도 없이 동시에 김준혁이 앞에 나타났다면 서슴지 않고 운옥을 택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유경이가 떠나가 버린 지 2주일 만에 김준혁은 유경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서신을 받았다. 준혁 오빠, 오빠는 나의 육체의 절반 이상을 본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정사실을 무조건 승인을 하고 오빠의 진실하고 따사로운 품 안에서 나의 보잘것없는 일생을 보내볼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준혁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꿈만 먹고 사는 맥의 동족인가 봐요. 그래서 1년만 더 꿈을 꾸겠노라고 오빠에게 간청을 했었죠. 그리고 1년만 더 오빠 노릇을 하여달라고 어리광을 피웠죠. 그러나 오빠, 그 맥이 마침내 현실을 맛보았답니다. 맥에게도 꿈이 있나 봐요. 꿈만 먹고 산다는 맥에게는 현실이 꿈이 아닐까요? 준혁 오빠, 오빠가 그림자라고 깨우쳐준 행복의 실체를 유경은 마침내 붙들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외에도 행복의 그림자가 아니고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나 준혁 오빠에게 대해서 무척 미안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조금도 쓰고 싶지 않아요. 1년 동안이라는 조건이 붙었던 오빠에게서 이제는 그 조건을 영구히 떼어버릴 수밖에 없는 유경이가 되었어요. 원컨대 영원히 유경의 오빠가 되어주세요. 동생 유경 올림. 이 편지를 읽고 준혁은 완전히 유경을 단념하였다. 그리고 운옥에게 향하는 자기의 정열이 조금도 허위가 아님을 절실히 느꼈다.
시간적으로 유경이보다 먼저 운옥을 만나지 못한 것만이 슬펐다. 왜 좀 더 일찌감치 운옥을 만나지 못했는고. 유경은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나 운옥은 현실 속에서 힘차게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로다. 유경이가 자기에게 기다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후의 선언을 한 것처럼 준혁이도 은인인 오창윤 씨 내외에게 대하여 기다림의 초조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오늘 밤 아현동 댁을 찾았던 것이다. 그렇다. 오늘 밤으로라도 나는 운옥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할 수밖에 없다. 준혁은 아현동 고개를 내려오면서 힘차게 마음속으로 외쳤다. 애꾸는 박준길의 얼굴이 또다시 병원에 불쑥 나타날 것 같아서 장일수가 북지로 떠나가 버린 후에도 운옥은 그냥 청량리 집에 머물러 있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는 운옥의 입장으로서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준길은 다시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될 수 있는 한 운옥은 외출을 삼가고 병원에만 파묻혀 있었다. 신성호는 그동안 두어 번 병원에 찾아와서 장일수가 무사히 북경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김준혁 박사와 운옥에게 진심으로 지사를 하였다. 그때 운옥은 장일수의 소식보다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의 소식을 살그머니 물어보았다. 그 꼬마 신랑이라는 분도 무사히 동경으로 건너가셨는지요? 네, 바로 그 이튿날 떠났지요. 모두들 무사히 가셔서 기쁘시겠어요. 참 어쩌면 그처럼 사이가 좋으실까. 학생 때 무슨 삼총사라고 그랬다면서요. 아, 장군에게 모두 들으셨군요. 신성우는 유쾌한 웃음을 남겨놓고 돌아갔었다. 이리하여 간신히 장일수의 침묵의 정열로부터 몸을 살그머니 빼낼 수 있는 운옥이었다. 그리고 애꾸눈이 박준길이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교적 평온한 생활이 일시적이나마 운옥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순환의 여인 허운옥의 고달픈 삶이여. 젊은 혁명가 장일수의 영웅적인 침묵의 정열보다도 좀 더 현실적인, 좀 더 진실성을 지닌 김준혁 박사의 강렬한 정열이 운옥의 고달픔을 한층 더 고달프게 하였던 것이니 박준길의 야수의 정열과 장일수의 영웅적인 정열에도 마침내 휩쓸려 버리지 않은 운옥이도 김준혁의 가장 도덕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정열에 접할 때마다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한두 번만이 아니었다. 만일 허운옥의 과거에 백영민이라는 존재가 없이 준혁의 애정을 맞이하였다면 운옥은 아무런 비판도 없이 준혁의 품 안에 들었을는지도 몰랐다. 그 묵직한 정열 속에서 운옥은 삶의 보람을 찾았을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렸을 것이다. 선생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운옥은 그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시련의 고독에서 오는 일종의 희롱이 아닐까? 사실 처음에는 옆에서 보기에도 가엾으리만큼 준혁은 괴로워하고 쓸쓸해하였다. 그래서 운옥은 준혁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마치 자기가 영민에게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혹독한 정신적인 아픔임을 운옥은 한없이 마음속으로 동정하였다. 그 동정 속에서, 그 위안 속에서 준혁은 마침내 소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소생도상에서 준혁은 운옥의 애정 속에 완전히 포로가 되었던 것이다. 밤 10시 준혁이가 아현동에서 돌아왔을 때 운옥은 텅 비인 진찰실에서 준혁의 털조끼를 뜨고 있었다. 선생님 또 약주 잡수셨어요? 조금 먹었습니다. 운옥은 준혁의 손에서 스프링을 받아 걸면서
왜 인젠 약주 안 잡수신다고 그러시더니. 유경을 떠나보낸 후 먹을 줄도 모르는 술로 동물을 삼아온 준혁이었다. 잡수실 줄도 모르는 술, 인제 정말 그만두셔야죠. 받지 않는 술은 몸에 몹시 해롭다잖아요. 운옥 씨, 고맙소. 그러면서 준혁은 귀여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우뚝 마주서서 운옥의 가련스런 얼굴을 뚫어질 듯 바라본다. 아이, 선생님도 제 얼굴을 왜 자꾸만 들여다보세요. 아이, 선생님, 무서워요. 암만 해도 오늘 밤 약주가 좀 과하셨나 봐요. 자, 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셔야겠어요. 그때 준혁은 힘있는 어조로 운옥 씨 하고 불렀다. 네. 운옥 씨. 선생님, 왜 그러셔요? 운옥 씨에게 조용히 이야기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 여기 좀 앉으시오. 준혁은 암록색 팔걸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절반이나 짠 털조끼와 실뭉치가 얹혀져 있는 걸상을 자기 앞으로 당겨놓았다. 운옥은 실뭉치와 털조끼를 자기 무릎 위에 집어올리며 준혁이 앞에 조용히 앉았다. 이제부터 내가 운옥 씨에게 하는 말을 운옥 씨는 솔직하게 들어주기 바랍니다. 제 말에는 농간이 없을 것이며 허위와 장식이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기에 그처럼. 운옥은 똑바로 준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술 기운을 빌어서 하는 말이라고 넘겨잡아도 아니 됩니다. 오늘은 우연히 술을 몇 잔 먹었지만 혹시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셔요? 운옥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아현동 댁에서 누구하고 말다툼 같은 것이나. 운옥 씨. 네. 나 혼자 생각으로서는 벌써부터 결정된 문제였습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운옥 씨는 나를 무서운 고민 속에서 건져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운옥 씨의 다사로운 배념 속에서 나는 완전히 소생하였습니다. 운옥은 가만히 머리를 숙였다. 나로 하여금 좀 더 운옥 씨와 만나게 하여주지 않는 신을 나는 원망하고 있습니다. 운옥은 머리를 푹 숙인 채 가만히 손가락을 놀려 살그머니 조끼를 뜨기 시작하였다. 조용한 모습이었다. 준혁이가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심산의 호수인 양 운옥은 조용하다. 폭풍지대와 무풍지대의 경계선을 운옥은 그으려는 것이다. 그 경계선으로서 운옥은 일부러 참대바늘을 놀리는 것이다. 나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완전히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추호의 허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운옥 씨 앞에서 용감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운옥의 손가락은 점점 더 열심히 바늘을 놀리기 시작하였고 운옥의 표정은 점점 더 고요해졌다. 자칫하면 자기도 폭풍지대의 거주인이 될는지 모를 위험을 전신에 느끼면서 운옥은 열심히 바늘을 놀리는 것이다. 매화 한 분. 운옥 씨도 아시다시피 나는 과거에 어떤 여인을 한 사람 사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무척 오랫동안 사모해왔습니다. 준혁의 사랑의 고백은 열렬히 계속된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가만히 과거의 자기를 회상해 볼 때, 그처럼 참되게 사랑했었다고 믿었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실로 많은 자존심과 허세를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였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짓밟힐 때 나는 반발하였습니다. 행동으로 반발을 못했을 때는 마음으로 반발을 하였습니다. 아까부터 완전히 벙어리가 되어버린 운옥이었다. 오로지 준혁이의 털조끼를 뜨는 것이 자기의 천직인 것처럼 운옥의 손가락은 잠시도 쉴 사이가 없다. 운옥 씨. 운옥은 머리도 들지 않고 손가락도 쉬지 않는다. 나는 운옥 씨 앞에서 완전히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운옥 씨의 그 성스러운 애정 속에서 나의 일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운옥 씨에게서 나는 성모 마리아의 어여쁨을 발견하였습니다. 운옥 씨는 그때 운옥은 비로소 손을 멈추고 조용히 머리를 들었다. 선생님, 어서 들어가셔서 주무셔야 되겠어요.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준혁은 바늘을 쥔 운옥의 두 손을 덤썩 붙잡으며 애원하듯이 외쳤다. 나와 결혼을 하여 주시오. 운옥 씨 나의 아내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오. 운옥 씨는 나를 무서운 고민의 구렁지에서 건져준 천사. 나를 다시금 그 혹독한 고독 속에 던져넣지 말아요. 아니, 그보다 몇 갑절, 몇십 갑절의 무서운 고민 속에 쓸어넣지 말아요. 운옥 씨 앞에 나의 자존심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이처럼 운옥 씨 앞에 머리를 좁고. 준혁은 운옥의 무릎 위에서 운옥의 두 손을 잡고 그 위에다 흐트러진 머리를 주었다. 운옥은 준혁이가 무척 가엾어 준혁이에게 잡혔던 오른손 하나를 살그머니 빼어 준혁이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리려다가 너무 송구하여 후닥닥 놀래면서 걸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선생님, 저 같은 미련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니 전 정말 뭐라고. 운옥은 다시 시선을 떨어뜨리면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운옥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운옥 씨는 무슨 말을? 내가 운옥 씨에게 머리를 숙이고 이처럼 비는 것이 아니오. 나와,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나와 결혼을 하여 주시오. 그러면 선생님. 하고 그때 운옥은 머리를 들며 물었다. 내일 아침 대답을 하여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무 때도 좋습니다. 내일이고 모레고, 아니 1년 후건 10년 후건 나는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됐어요. 내일 아침 일찌감치 선생님을 뵙겠어요. 아, 운옥 씨. 준혁은 희열이 만만하여 운옥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튿날 아침, 준혁은 자리 속에서 가장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였다. 어제와 오늘이 다름이 없건만 들창으로 스며드는 복숭아빛 아침 햇살이 이 집에 행복을 가져오는 천사와도 같이 준혁이 앞에 찬연하다. 지나간 넉 달 동안에 그 암담하던 생활이여. 잿빛깔 돌던 태양이여. 가거라. 모든 암흑과 온갖 불행은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거라. 준혁은 한번 길게 기지개를 펴면서 그러면 식은 언제 지날꼬? 5월이 좋을까? 6월이 좋을까? 생명의 5월, 실록의 6월. 5월은 너무 빠르니까 실록의 6월로 정하자. 준혁은 손을 뻗쳐 머리맡에서 담배를 더듬어 한 대를 피워 물고 오 선생님과 사모님이 무얼 하실까? 기뻐할까? 슬퍼할까? 하여튼 부모처럼 모셔온 오 선생 내외분이다. 2, 3일 내로 찾아가서 이 경사를 보고하고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준혁은 담배 연기를 허공에 후 하고 내뿜으며 오늘 저녁에 운옥이와 같이 나가서 저녁을 먹고 약혼 반지를 사야겠다. 준혁은 약동하는 생명의 환희를 전신으로 호흡하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곧 세수를 하고 조반을 먹었다. 진찰실로 나갈 때 준혁은 벽에 걸린
무슨 약방이라 상호가 박힌 조그만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다. 자기 눈에도 완연히 띄우리만큼 생기 있는 얼굴빛이다. 행복한 미소를 거울 속에 남겨놓은 채 준혁은 안방을 나섰다. 진찰실은 청결히 지워져 있었다. 경숙일 중심으로 한 간호원 3사람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옥은 보이지 않는다. 선생님, 이 화분 아까 식전에 운옥 언니가 꽃방에 가서 사다 놨어요. 아주 꽃이 이쁘죠? 경숙이가 아침 인사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다. 진분홍꽃이 다닥다닥 핀 가지가 멋들어지게 구부러진 안진뱅이 매화가 깨끗이 정돈된 준혁의 테이블 위에 정취 있게 놓여있지 않은가. 이쁜 꽃인걸. 진찰실이 갑자기 화한해진 것과 마찬가지 정도로 준혁의 가슴이 갑자기 화려해지는 것이다. 운옥이의 숨은 정이 준혁은 알뜰하고 반갑고 기쁘다. 그래, 운옥신 어딜 갔소? 편지 붙인다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경숙은 약국으로 들어가고 다른 간호원들은 대합실로 나가서 소재를 시작하였다. 준혁은 행복한 웃음을 얼굴에 지으며 팔걸이 의자에 걸터 앉아 마치 운옥을 바라보는 것처럼 진분홍 매화꽃을 귀엽게 들여다보면서 중얼거렸다. 행복이란 것은 먼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득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였다. 선생님께 드림이라고 쓰여진 봉서가 한 장 준혁의 시선을 붙잡았다. 발신인의 성명은 없으나 분명히 운옥의 글씨였다. 그 순간 준혁은 처음으로 사랑의 편지를 받은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며 봉서를 떼었다. 운옥의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선생님을 모신 지 1년 2여월은 저에게 평온한 생활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남과 같이 꽃피는 아침에 꽃을 사랑하고 달 뜨는 저녁에 달을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삶의 한 토막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다사로운 사랑과 높으신 해덕을 입사와 운옥은 분에 넘치는 행복 속에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안식의 잠자리를 얻었사오나 이 태산 같은 은혜를 무엇으로써 보답하오리까. 선생님, 운옥은 숭고합니다. 보잘것없는 운옥이었습니다. 보잘것 있는 사람처럼 대해주신 선생님을 생각할 때 운옥은 황송하여 울었습니다. 특히 어젯밤 주신 선생님의 말씀, 너무나 숭고하여 입이 있수되 말을 지을 수가 없었사오니 이는 오로지 보잘것없는 운옥의 행복이 과분하게 컸던 때문이옵시다. 그리고 그 과분한 선생님의 애정 속에 젖어 어제 하룻밤을 운옥은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선생님, 그러하오나 선생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운옥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게는... 준혁은 후딱 편지에서 시선을 들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고. 준혁은 다시 편지를 읽는다. 제게는 말 못할 그 어떤 사정이 있사오니 원래 같으면 그 사정을 선생님께 죄다 여쭈은 후에 용서를 빌 것이오나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운옥은 다만 선생님의 넓으신 배념과 용서를 비우며 선생님의 곁을 떠나오니 원컨대 선생님, 제가 끝없이 존경하옵는 선생님께서는 제가 떠나는 이유를 묻지 마옵시고 제가 떠나간 곳을 찾지 말아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약주 많이 잡수시지 마시고 밤늦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내내 건강하시와 만 백성에게 인수를 베푸시어 사회를 복되게 하시기 간절히 비우며 운옥은 갑니다. 4월 28일 새벽 허운옥 드림. 준혁은 편지를 움켜쥐고 벌떡 몸을 일으키며 경숙이! 하고 부르짖는다. 네. 약국에서 쿵쿵쿵 경숙이가 뛰어왔다. 운옥신 어디 갔소? 편지 붙이러 갔어요. 조반은 먹었소? 안 먹었어요. 일찌감치 나가서 화분을 사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편지를 잊어먹었다고 하면서. 그래, 나가는 걸 봤소? 못 봤어요. 그럼 빨리 방으로 가서
운옥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나 보고 오시오. 네. 경숙은 쿵쿵쿵 복도로 뛰어갔다가 이윽고 다시 쿵쿵쿵 돌아왔다. 없어요. 언니의 보따리가 없어졌어요. 잘 알았어. 물러가시오. 경숙은 눈이 동그래진 채 진찰실을 나와 동료들이 소재를 하고 있는 대합실로 뛰어들어갔다. 준혁은 허탈한 사람인 양 털썩 의자에 몸을 던지며 중얼거렸다. 갔다. 훈욱은 갔다. 매와 화분을 선물로 남겨놓고 허운욱은 갔다. 신숙역. 여기는 실록에 무르익은 거리 동경. 매지로 역전 산부인과의 고요한 진찰실이다. 파란 가죽으로 껍질을 씌운 진찰실 위에 반드시 누워서 오유경은 지금 60이 가까운 늙은 의사에게 복부 진찰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맹장 수술을 받으셨군요. 네. 지나간 겨울방학에 준혁이가 하듯이 늙은 의사는 유경의 알린알린한 복부를 이리저리 꾹꾹 눌러본다. 가드를 건네는 성선의 요란한 괴음이 유경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한다. 틀림없는 임신입니다. 유경은 별반 놀라지도 않는다. 임지 4개월이 가까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경은 속옷 수습을 단정히 하고 양복을 다시 고쳐 입은 후에 진찰대를 내리면서 임신을 해산을 해야만 될까요? 어린애와도 같은 질문을 유경은 하였다. 그 너무나 귀여운 질문에 늙은 의사는 한번 싱긋이 웃으면서 왜 무슨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귀찮지 않아요? 그렇게 귀찮은 걸 왜 임신은? 유경은 웃음을 깨밀며 얼굴을 약간 붉혔다. 선생님, 저 책 한 권 빌려주세요. 책? 간단한 것도 좋아요. 임신부의 섭생에 관한 책 말이에요. 그 말에 늙은 의사는 인자스런 웃음을 입가에 띄웠다. 오늘 처음 보는 환자이건만 이처럼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여인을 늙은 의사는 처음 보았다. 자기의 감정을 이처럼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 젊은 학생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비록 예술은 몰랐으나 마치 한 개의 예술품을 눈앞에 보는 것 같았다. 왜 귀찮다면서 섭생은 또 무슨 섭생입니까? 늙은 의사는 마치 자기 딸처럼 귀여운 감정을 느끼며 농담조로 말을 건넸다. 귀찮은 것도 사실이지만요. 가엾잖아요. 하면 된다는 섭생을 게을리한다는 건 책임 문제니까 말이에요. 좋은 말씀이요. 세상의 여성들이 모두가 다 당신처럼 행동의 책임을 진지하게 느낀다면 이 세상에서 비극의 절반은 수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오. 내 간단하고도 내용이 충실한 책 한 권을 빌려드리리다. 그러면서 의사는 옆방 서재로 들어가서 임신과 섭생이라는 얇은 책 한 권을 들고 들어왔다. 자,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증정을 하겠소. 아니야요. 난 며칠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만 빌려주세요. 기차에서 심심풀이로 읽어볼 테아요. 뭐 별다른 것 있겠어요.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고 입에 댕기는 것 아쉽지 않게 먹고 그저 그런 거죠? 잘하시는군요. 당신 말대로 그저 그런 거지요. 의사는 유쾌히 웃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책 꼭 갖다 드릴게요. 제 직업 아시죠? 아까 진찰권 직업란에 기입했으니까요. 네네, 잘 알고 있지요. 매지로 여자 대학생 가운데서 가장 현대적인 감정을 가진 총명하고도 어여쁜 학생이지요. 그러나 유경은 이 늙은 의사의 찬사를 절반도 채 듣기 전에 진찰실을 나섰다. 1시간이나 찾아 헤매인 소화 제빵이었다.
영민은 다시 한번 신문 광고와 소화 제빵의 초라한 간판을 비교해보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으로부터 손에 밀가루칠을 한 주인 마누라가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나왔다. 40이 가까운 여자였다. 댁에서 내신 구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영민은 모자를 벗어들고 인사를 하였다. 그렇습니까? 좀 걸터 앉으시지요. 마누라는 상냥한 태도로 걸상을 권하면서 그래, 직업을 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접니다. 에? 마누라는 놀란다. 왜 저는 안 될까요? 안 되고 말고요. 당신 같은 훌륭한 학생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무슨 일입니까? 배급빵을 배달해주는 일이야요. 매일 오전 중에 할 30집 배달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배달만 하면 다른 일은 없습니까? 그럼요. 저희 집 주인이 갑자기 출령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집에 애가 22살 나는 것이 있긴 하지만 병신이어서 검사에도 떨어졌으니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야죠. 그래 하는 수 없어서 광고를 해봤지만 어디 요즘처럼 손이 바쁜 때고 보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누라는 영민을 쳐다보며 에이, 학생 같은 사람이 와주셨으면야 좋겠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영민은 당장에 승낙을 하였다. 그러셔요? 마누라는 무척 기뻐한다. 그렇게만 해주시면야 학교는 야학인가요? 아니요. 그럼 학교는 어떡하시나요? 오전엔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그러셔요? 그럼 내일부터라도 와주겠어요? 오겠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적어서요. 보시다시피 이걸로 간신히 먹어가는 형편이고 보니 일당 2원 50전가량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수고해주세요. 네. 그런데 나는 조선 학생인데 괜찮습니까? 그러셔요. 마누라는 다시 한번 영민을 바라보며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학생이 빵 배달을 한다면 저희 집 명예지요. 그러면서 마누라는 웃어버린다. 영민은 내일부터 틀림없이 출근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소와 제빵을 나섰다. 태극령 고개에서 어머니가 살그머니 주머니 속에 넣어준 300원으로 영민은 학기금을 내고 나머지로 2달 동안의 식생활을 간신히 유지하였다. 그리고는 애장하였던 서적을 팔아 또 2달을 살아왔었으나 이제는 팔 물건이 영민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1달 전부터 직업을 구하노라고 싸돌아댕겼으나 그리 쉽사리 얻어지지 않았던 직업을 오늘이야 간신히 발견한 영민이었다. 왜 책을 다 팔아버렸어요? 영민의 하숙을 찾아왔던 유경이가 묻는 말에 귀국할 때 귀찮지 않아요? 하고 대답하였다. 영민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쫓겨났다는 사실을 유경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영민은 경쾌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며 다카다노 바바역에서 상선을 탔다. 오늘 아침 유경에게서 오늘 오후 5시에 신숙역 대합실에서 만나자는 속달이 왔다. 그래서 지금 영민은 유경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신숙역에서 내리면서 영민은 문득 팔뚝시계를 들여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피익하고 쓴 웃음살을 지었다. 오늘 벌써 6번째 영민은 습성에 속는 것이 우스웠다. 아까 아침 유경의 속달을 받고 하숙집을 나오는 길에 유경이와 저녁을 나눌 셈으로 영민은 학교 근처 전당포에 들러서 시계를 잡힌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먹는 것이다. 영민은 플랫폼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5시 5분이다. 약속한 시간에서 5분이 지났다. 5분이 늦었다. 영민은 무척 당황하여 개찰구를 향하여 뛰어나갔다. 영민도 그렇고 유경이도 그렇고 아직껏 단 한 번도 약속의 시간을 넘겨본 일이 없다. 2 사람이 다 같이 약속한 시간보다 5분이나 10분쯤은
먼저 와 있었다. 굳은 날이나 개인 날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하였다. 그러던 것이 오늘은 시계를 갖지 못한 탓도 있거니와 소화 제빵을 거쳐온 것이 불찰이었다. 그러나 5분쯤은 하는 생각이 전혀 없지도 않았다. 영민은 개찰구를 허둥지둥 빠져나와 2등 대합실로 뛰어들어갔다. 저편 전원판이 걸려있는 바로 앞 걸상에 유경이가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것이 어정거리는 사람들 틈으로 내다보였다. 기다렸죠? 영민은 유경이 앞으로 다가가서 미안한 얼굴을 지었다. 그 얼굴에 유경은 후닥닥 놀래어 얼굴을 들다가 얼른 책을 덮어 무슨 비밀이라도 감추는 것처럼 가방에 넣으면서 일어섰다. 반가운 표정이었으나 셀쭉한 얼굴이기도 하였다. 그만 집을 나올 때 시계를 깜빡 잊어먹었어. 무척 기다렸지? 무척이래야 5분밖에 더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건 늦었다는 데 대한 변명으론 불충분해요. 얼굴은 방글방글 웃으면서도 어조는 엄숙하리만큼 새침하다. 아, 그건 변명이 아니고. 변명이 아닌 뭐야요? 오늘처럼 시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날 그처럼 잊어먹을 염려가 있담 왜 애당초 잘 때의 시계를 손목에서 떼놓느냐 말이야요. 나 같으면 안 그래요. 유경이 미안했어. 미안한 건 당연하지만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아도 미안해할 줄 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안하고 안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딴 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경은 바로 자기 머리 뒤에 걸터있는 전원판을 한번 힐끗 쳐다보았다. 영민도 유경의 시선을 따라 전원판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난잡하게 쓰여진 10여 종의 전원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한 줄이 눈에 띄었다. 영민 씨,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을 나는 존경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테하여 5시 정각, 유경. 영민은 다시 시선을 돌려 유경의 얼굴을 귀여운 듯이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유경이 고맙소. 내 생각도 꼭 그러니까. 만일 이 자리에 우리를 감시하는 수많은 얄미운 눈동자가 없다면 내 입술은 유경이의 그 새침한 입술을 존경해드렸을 것이요. 그 말에 유경은 그만 하고 손으로 웃음을 막으며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름다운 풍족감이 영민의 마음을 흐뭇하니 적시기 시작한다. 영민은 천천히 유경의 뒤를 따라 나갔다. 러시아워를 전후하여 파동치는 물결처럼 흐느적거리면서 흐르는 신숙의 저녁거리다. 불야성인 양 5색의 네온이 호화롭게 흐르던 옛날의 신숙은 아니었다. 그 찬란하던 색채와 감미롭던 리듬의 노스탈자를 품은 채 보다 평범한 향락과 보다 적은 행복을 찾아 헤매는 군중의 물결이었다. 대합실을 뛰쳐나온 유경과 영민은 무사시노 사진관 옆 골목으로 해서 미츠코시 앞으로 빠져나왔다. 아무 말도 없이 두 젊은이는 그저 나란히 서서 걷는 것이 기뻤다. 그 무언의 행복 속에 깊이 잠긴 채 두 사람은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편이 먼저 그런 희롱을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나 두 사람의 손과 손이 상대편의 손가락을 더듬어 잡고도 꼭 쥐어주곤 한다. 그러다가 사람이 밀려들면 손과 손은 아까운 듯이 이별을 한다. 사람이 지나가면 또 어느 편에서 더듬어 잡는 것이다. 그러한 비밀이 연락을 이러한 어지러운 가도에서 남몰래 가질 수 있는 행복을 두 사람은 깨보숭이처럼 고소하게 향락하는 것이다. 유경이가 입속으로 소리를 쳤다. 아야. 영민은 빙글빙글 웃고만 있다. 어디 두고 봐요. 이번엔 유경이가 힘껏 소나귀에 힘을 주어 영민의 손을 꽉 쥐었다. 그러나 영민은 조금도 반응이 없다. 유경은 자기 손 힘이 예상 이외로 약한 것을 발견하고 불만을 느꼈으나
조금도 반응이 없는 꿋꿋한 사나이의 손을 무척 탐탁하게 여기고 만족해하였다. 비어홀 모나미 입구에 주객들이 열을 짓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나 삐루 한 병 먹어봤음. 유경의 맑은 목소리가 톡 하고 영민의 귀 밑에 떨어졌다. 삐루를? 왜 불량소녀 같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이 꼬리에서요. 영민은 유경의 손을 끌어당기며 10여 명 서 있는 맨 꼬리에 섰다. 정말이야? 뭐시? 삐루 먹고 싶다는 거? 내가 언제 영민 씨에게 거짓말했어요? 아, 그럼 됐어. 야, 이건 정말 유쾌한걸? 유경의 이 도련한 제안을 영민은 진심으로 반가워하였다. 삐루 먹어본 적 있어? 없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잡수시는 약주를 핥아본 적이 있지만. 아이, 쓰기만 하고. 그럼 왜 갑자기 삐루를 먹고 싶달까? 누가 먹고 싶댔어요? 먹어보고 싶댔지. 왜 갑자기 먹어보고 싶을까? 술을 먹음 유쾌하다잖아요. 그러는데 순번이 왔다. 영민은 오늘 아침 시계를 잡힌 돈으로 한 사람 앞에 조끼 2개의 식권을 사려 했을 때 등 뒤에 섰던 유경이가 얼른 계산대 위에 돈을 내밀었다. 내가 꼭 사고 싶은걸요. 어? 이리하여 영민은 하는 수 없이 유경의 술을 얻어먹게 되었다. 주검의 입술이. 먹으면 유쾌해진다는 술을 오늘 밤 유경은 영민에게 권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는 것도 전혀 구실만은 아니었다. 구석 식탁에 영민과 유경은 마주 앉았다. 홀 안에서는 여자 손님이라고는 유경이 혼자밖에 없었다. 여급사가 삐루를 가져오면서 힐끗 유경의 얼굴에 시선을 던진다. 불량 학생. 그러한 표정이 급사의 얼굴에 일순간 떠올랐다. 아, 이 커다란 컵을 그대로 마셔요? 벌컥벌컥 들이키는 영민의 자태를 바라보며 유경은 놀란다. 아, 참 시원한걸. 자, 유경이도 어서 마셔봐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면서 유경은 어색한 솜씨로 조끼를 들고 서너 모금 마시다가 아싸! 유경은 얼굴을 찡그린다. 왜 맛이 없어? 돈 주면서 먹으래도 난 못 먹겠네. 어서 영민 씨나 많이 자세요. 난 이걸 먹을 테야요. 유경은 옆에 놓인 식사에 손을 댄다. 그런데 왜 여길 들어오자고 그랬어? 하고 혼자 속으로 유경은 웃으며. 나 영민 씨 술 자시는 거 보고 싶어서요. 이것저것 다 봐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슬프고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까 병원에서 임신 4개월이라는 선언을 받은 순간 유경은 어쩐지 공연히 서글펐다. 처녀로서의 순결을 영원히 상실했다는 정확한 물적 증거, 명백한 낙인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무척 슬펐다. 그러나 곧 그 서글픔을 하나의 기쁨으로써 전환시킬 수 있는 총명을 가진 유경이었다. 그래서 순간적이나마 해산을 거부하고 싶은 충동을 물리치고 임신과 섭생이란 책을 유경은 빌렸던 것이다. 슬프고도 기쁘다니 오늘이 무슨 날이게? 내 이따 동경역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동경역? 동경역은 또 왜? 나 집에 좀 다녀와야만 되겠어요. 왜 무슨 일이 생겼소? 영민은 정색을 한다. 영민 씨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일 없어요? 무엇을 말이오? 유경은 얼굴을 붉히며 결혼할 생각을. 그 말에 후 숨을 쉬며 난 또 무슨 다른 일이 생겼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밤낮 그 생각뿐인데.
나 집에 돌아가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오겠어요. 아, 그건 좋은 생각이지만 학기 도중에 그렇게 갑자기 떠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그럴, 그럴 이유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서 유경은 자기 배를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다. 무슨 이유가 그리 갑자기 생긴다는 말이오? 하고 유경은 영민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글쎄 그럴 이유가 갑자기 생긴걸요. 그 이유를 내 이따 역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몇 시 차요? 10시 반 급행이 있어요. 그 말에 영민은 후딱 팔뚝시계를 들여다보다가 아참 잊어먹었지? 하고 웃었다. 유경도 따라 웃으며 이 다음엔 시계 잊고 나오지 마세요. 네? 네, 네. 차 시간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잠시 동안이나마 이별을 아끼는 마음으로 신궁외원을 거닐기로 하였다. 조각다리 가늘게 울창한 숲 위에 걸려 있었다. 탄탄대로에 달리는 자동차를 그 자동차 가운데 한 대에서 영민과 유경은 내렸다. 숲을 등진 산보로 가변에 가다 놓여있는 벤치 위에는 천금을 주고 봄밤을 사려는 젊은이들의 속삭임이 숨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거닐면서 영민 씨, 나 사람 잘못 보지 않았죠? 무슨 뜻인데? 나 영민 씨를 잘못 보지 않았죠? 내가 유경일 잘못 보지 않은 것처럼 유경인 기뻐서 죽을지도 몰라. 유경은 영민의 손을 대담하게 더듬어 잡았다. 아까는 수많은 눈동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희미한 조각달에 관대한 눈동자 하나뿐. 나 집에 가면 약간의 반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영민 씨를 열심히 변호할 테야요. 그래도 집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영민은 집을 쫓겨나던 날에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며 물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정말 그렇다면 하는 수 없죠.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걸을 수밖에. 이번에는 영민이 편해서 또 유경이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유경은 또 한 번 살그머니 배를 쓸어보았다. 쓸어보면 볼수록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이제까지는 느끼지 못한 또 하나의 애정. 좀 더 현실적인 탐탁한 애정을 유경은 영민에게서 느끼는 것이다. 어제까지 유경은 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애정을 영민에게서 느끼고 요구했지만 오늘의 유경으로서는 또 한 가지 직접 피부에서 오는 애정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살냄새를 느끼는 것이다. 두 사람은 벤치에 걸터 앉았다. 유경은 영민의 커다란 손등을 어루만지며 오늘은 영민 씨의 손이 더 한층 미덥고 더 한층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렇소. 이 손은 귀중한 손이요. 이 손은 유경을 사랑할 수 있고 유경을 위하여 세상과 싸울 수 있고 우리들이 창조하는 새로운 생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귀중한 손이지요. 이 손이 바위처럼 굳은 매듭이 지도록 나는 유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요. 영민 씨, 황송해요. 그랬어. 우리는 언제든지 서로 황송해야 하고 송구해야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합시다. 사랑이란, 진정한 사랑이란 노력하는 사랑이어야 할 것이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애정에는 노력이 없어요. 노력 없는 애정에는 가치가 없는 것이요. 동물에게도 애정의 세계가 있지만 그것은 노력 없는 애정, 단지 본능에서 오는 욕망의 표현에서 더 지나지 못하는 것이요. 그처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처럼 감미롭던 사랑의 속삭임이 나중에는 무서운 증오로 변하고
저주와 원한을 가져오게 되는 이유도 단 한 가지 인간으로서의 노력의 결핍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영민은 가만히 자기 입술을 유경의 볼에다 갖다 댔다. 그러나 영민의 입술을 받은 것은 유경의 타오르는 볼이 아니고 유경의 새침한 입술이었다. 영민의 포옹 속에서 나 영민 씨의 그 진실한 사랑 속에서 일생을 지내고 싶어요. 그 사랑이 그리고 그 행복이 비록 한낱 그림자라도 괜찮아요. 사랑의 환영이라도 그리고 행복의 그림자라도 나 조금도 겁내지 않을 테여요. 유경은 영민의 품 안에서 가느다란 몸부림을 치면서 속삭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유경이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하소연만이 아니었다. 유경이의 전신이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사랑의 고백이었다. 유경이 감사하오. 그것이 사랑의 환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행복의 그림자가 되지 않도록 나는 노력하리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도 내가 유경이를 행복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죄는 우리들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요. 그렇다. 유경이가 만일 아버지에게 쫓겨난 영민의 사랑의 노력을 안다면 내일 아침부터 소화제빵에서 빵 배달을 하게 된 영민의 숨은 노력을 안다면 유경은 단지 사랑이라는 것이 한낱 감미로운 애정으로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를 여실히 보았을 것이다. 영민 씨. 네. 영민 씨는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영민은 유경의 머리에서 발산하는 향그러운 냄새를 피부 깊이 호흡하면서 공간적으로는 우주를, 시간적으로는 영혼을 생각합니다. 그럼 영민 씨도 나처럼 행복하신가 봐요. 그렇죠. 사랑은 행복을 느끼는 순간 영혼을 곧잘 생각하는 법이랍니다. 영혼 하고 유경은 입속말로 중얼거리다가 그러나 프랑스와 코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입술이 어찌 영혼이라는 말을 할 수 있으리까? 라고요. 아, 죽음의 입술이. 머지않아 죽어버릴 입술이 영혼이란 말을 곧잘 입에 담는 걸 보면 정말 우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란 말을 입에 담지 말고 머리로 생각만 하기로 합시다. 자연의 섭리란 참 신비로운 거야요. 그러고 아주 무자비하게 정직하고요. 어째서요? 태고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건 너무 무자비해요. 두어 사람쯤 예외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뜻이겠죠? 네, 영민 씨와 나. 그러면서 유경은 부끄러운 듯이 영민의 포옹 속에서 슬그머니 몸을 빼며 밤이 오면 꼭 낮이 오고 봄이 오면 꼭 겨울이 오고요. 자연의 섭리란 정말 톱니바퀴처럼 정확해요. 사람은 꼭 낳았다 죽고 10달 만엔 꼭 애를 낳고. 아니야요. 280일 만이야요. 그건 다 어떻게 알아요? 이것저것 다 알아두어야죠. 아까 대합실에서 임신과 섭생을 읽고 얻은 지식이었다. 영민 씨는 어린애를 귀여워하세요? 아주 귀여워하죠. 집에 아버지는 날 저고리 속 품 안에 넣고 다니면서 귀여워하셨대요. 아이, 좋은 아버지시야. 한번 만나봤음. 이제 다 만나볼 때가 오겠지만 좀 완고하신 데가 없지 않지만 좋은 분이지요. 완고하시담. 그럼 아직 상투 트셨어요? 상투? 어린애 같은 물음에 영민은
미소를 지었다. 이별도 즐거운 것. 자기 육체 속에 또 하나의 생명이 움트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 때마다 유경은 자꾸만 자연의 신비로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어린애들이 별을 셀 때 왜 자기도 함께 새느냐는 물음에 대답해 주셨죠? 그랬죠. 또 하나 대답해 주세요. 네? 너무 어려운 건 묻지 말아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왜 손가락을 5으로 한정을 했을까요? 유경은 영민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어린애처럼 재롱을 부려보는 것이다. 그건 어렵지 않은 문제죠. 말해보세요. 만일 손바닥만한 넓이에 손가락을 10개 달아 놓았다고 가정해봐요. 총체나 비 같아서 우습지 않아요? 그럼 왜 2개나 3개는 달지 못했을까요? 그건 또 멍텅구리 장갑 같아서 쓰겠어요? 유경은 허리가 끊어지게 웃으면서 명답, 명답.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넓이에는 요만큼씩 한 손가락 5개라야만 비로소 균형이 잡히는 것이니까요. 그럼 또 하나. 눈은 왜 2개죠? 1개도 좋고 5개도 좋을 텐데. 그것도 쉽죠. 1개면 평면만을 볼 수 있으니까 입체의 미를 모를 것이고 5개 되고 보면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잘못하면 양편 옆구리에 있는 눈은 사팔눈이 되기 쉽잖아요. 명답, 명답. 유경은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 또 없어요? 또 있죠. 어디 말해봐요. 아주 척척 박사가 되셨네. 코는 왜 둘이야요? 코가 어디 둘인가요? 콧구멍이 둘이지. 아참, 콧구멍, 콧구멍. 감기 들었을 때 가만히 봐요. 이 편 놈이 막히면 저 편 놈이 터지고 저 편 놈이 막히면 이 편 놈이 터지곤 하지 않아요? 그래 왜 연남은 개는 못 들어놓는담? 벌 둥진 줄 알고 벌들이 날아들었단 큰일 나게요. 아이 참 웃기네. 인젠 그만두세요. 허리가 끊어질까 봐 무서워요. 왜 아직 시간이 있는데 하나쯤 더 해보시죠. 영민은 유쾌하다. 술 기운이 있었지만 유경이를 이처럼 자지러들게 웃겨보는 것이 무척 기뻤다. 그럼 입은 왜 하나야요? 입은 왜 하나냐고? 입은 영민은 그만 말이 막혔다. 모르죠? 아, 입은 항복하세요. 입은 모르겠는걸. 그건 모를 이유가 있어요. 어째서? 다른 건 다 신이 묘기를 발휘해서 창조했었지만 입만은 신의 실패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죠. 어째서? 나 같음 서너은 만들어놨을 거예요. 입이 셋이면 식량난은 현재 3배나 더 긴급할 텐데. 아니야요. 나 같음 먹는 입과 말하는 입과 그리고 애무하는 입을? 그래요. 나 같음 따로이 만들어요.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을 단 하나로서 3가지 것을 겸용시킨다는 건 확실히 신의 실패작인걸요. 천금으로 살 수 없다면 만금으로라도 사보고 싶은 봄밤을 영민과 유경은 마음껏 즐기려 한다. 이윽고 2 사람은 외원을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동경역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였다. 자동차가 하비야 공원 앞을 지날 무렵에 나 이번 집으로 돌아가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유경은 가방에서 전보 한 장을 꺼냈다. 어제 저녁에 온 전보야요. 영민은 전보를 들여다보았다. 모친 병원 위독 곧 돌아오라. 영민은 시선을 들며 근심스런 얼굴로 무슨 병이시게 이처럼 갑자기? 저번에도 한번 돌아오라는 편지가 있긴 있었어요.
원체 허겁을 잘 부리는 어머니가 돼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죠. 그랬더니 이처럼 전보가 오지 않았어요. 감기만 좀 심해도 어머니는 집안 사람을 못 살게 구는걸요 뭐. 어머니의 허겁더는 성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경은 전보를 받고도 그리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유경 씨는 좀 불효군요. 뭘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기겁을 해서 돌아가 보니 감기로 누워있겠죠. 그래 요만 병에 사람을 그처럼 놀라게 하느냐고 했더니 병도 병이지만 내가 보고 싶어서 죽겠다나요. 아이 참 어머니도 하고 나무랬더니 어머니가 일어나서 벽장을 열어 보이겠죠. 벽장을 왜요? 실과랑 과자랑 떡이랑 양식이랑 먹을 것이 하나 가득 차 있어요. 혼자서 먹으려니 넘어가질 않는다고 하면서 그걸 좀 다 먹어치우고 가라는 거야요. 아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나가야죠. 참 재미있는 어머니시군요. 그러는데 자동차가 동경역 현관에서 멎었다. 차표를 사가지고 플랫폼으로 들어가니 벌써 승객들은 차에 모두 올랐다. 2등 침대차에 유경을 태우고 영민은 도로 밖으로 나와 차창가에서 유경을 쳐다보며 며칠이나 걸릴지 가봐야 알겠군요. 뭘요? 한 주일만 댕겨와요. 벽장에 먹을 것이 하도 많으면 한 열흘쯤 걸리고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 꼭 그럴걸요 뭐. 혼자서 못다 먹음 내 한보따리 싸갖고 올게요.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요. 빨리 오래지 않아도 빨리 오고 싶은걸요 뭐. 그러면서 유경은 손을 내밀며 한번 꼭 쥐어주세요. 아프도록 꼭. 영민은 귀여운 듯이 유경의 재롱스런 얼굴을 쳐다보며 유경의 장난감 같은 조그만 손을 힘있게 쥐어주었다. 좀 더 꼭. 아프다고 소리는 치지 말아요. 글쎄 염려 말아요. 아 그만. 상쾌한 아픔이었다. 그 아픔을 유경은 전신으로서 맛보며 아까 신숙역 대합실에서 내가 읽고 있던 책 그게 무슨 책인지 아세요? 아 참말 그게 무슨 책인가요? 아주 재미있는 책이야요. 가르쳐 드릴까? 아 그만둬. 유경은 어린애처럼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신통해서 방글방글 웃는다. 아까 신숙역 대합실에 들어섰을 때 유경이가 읽고 있던 책을 무슨 큰 비밀이나 숨기듯이 가방에 집어넣던 것을 영민은 분명히 보았던 것이다. 그때부터 영민은 그것이 무슨 책인지 무척 마음에 걸렸었다. 그게 무슨 책이기에 그처럼 재미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책. 한턱하심 가르쳐드릴까? 유경은 아주 재미가 난다. 왜 한턱만 해요? 두턱 세턱 하실 테하요? 하고 말고요. 그래도 안 가르쳐드릴 테하요. 그렇게 신통한 책인가요? 신통하고 말고요. 영미 씨가 보심 정말 깜짝 놀랄 책이야요. 아유 웃어 죽겠네. 아이 재밌어요. 그러는데 째르랑 발차의 종소리가 드넓은 구내에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였다. 나 집에 갔다 와서 가르쳐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때 굉장한 뉴스를 하나 제공할 테하요. 굉장한 뉴스? 영민은 무슨 영문인지 동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공연히 사람 마음만 졸이게 하지 말고 가르쳐줘요. 열흘 동안을 어떻게 기다린담. 참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 지금 가르쳐드릴까? 그러면서 유경이가 망설이고 있을 때 발차의 종소리가 딱 멎으면서 뚜뚜 하고 기적소리가 났다. 유경은 약간 얼굴을 붉히며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들고 내용은 보지 말고 제목만 보세요. 네? 영민은 책을 받아주며 희미한 전등불에 책 제목을 비치어 보았다. 임신과 섭생?
그 순간 영민은 후딱 머리를 들고 유경이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유경의 방글방글 웃고 있던 얼굴이 빨개지며 새침하고 외면을 한다. 일단 외면을 했던 유경의 수줍어하는 얼굴이 다시 돌아서며 알으셨죠? 알았으면 이제 그 책 이리 주세요. 그러는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영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기차를 따라가며 그러나 무척 침착한 어조로 물었다. 유경이 정말이요? 유경은 책을 받아쥐고 따라오는 영민의 귀에다 입을 갖다 대듯이 하며 가만히 속삭인 한마디는 신이란 참 정직하죠? 아, 유경이. 그러나 그때는 벌써 책을 쥐고 흔드는 유경의 손이 사람들 머리 위로 점점 사라질 때였다. 영민은 사람의 물결을 헤치면서 유경을 따라간다. 따라가면서 영민은 무척 흥분한 목소리로 커다랗게 외쳤다. 유경이 빨리 댕겨와요. 그러나 영민의 목소리가 유경이에게 들릴 리는 만무하다. 유경이도 뭐라고 외치는 모양이었으나 좀처럼 영민의 귀에까지 오지는 않았다. 다만 조그맣게 감실감실 사라지는 유경이의 나불거리는 손이었다. 이윽고 그 육중한 체구를 가진 기차가 완전히 구내를 빠져나갔을 때도 영민은 쓸쓸한 플랫폼에 외로이 남아서 기차가 사라진 저편 하늘을 언제까지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유경이가 임신을 했다. 그것은 유경이에 대한 사랑의 노력을 한층 더 신이 요구하는 것 같았다. 자, 유경이,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하여 우리가 가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된 것이요. 영민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내일 아침 일찍이 소화 제빵에 출근하지 않으면 아니 될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장황한 발걸음으로 개찰구를 나섰다.